여러분은 치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과거엔 날카로운 주사바늘이나 먹는 의약품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꼭 병원에 가지 않고 알약이나 주사 대신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로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열렸다면 믿어지시나요? 그냥 이렇게 운동만 할 때보다는 뭔가가 앞에서 있으니까 조금 더 나도 모르게 더 예,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예, 올라온다 이거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단순히 건강을 진단하고 관리하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영역으로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디지털이 약이 되는 세상.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 몇 개월 전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는 A씨. 발견이 빨라 다행히 수술까지 무사히 마쳤지만 후유증은 남았습니다. 수술의 후유증을 줄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재활치료인데요. 수술 후 6개월 이내 받아야 그만큼 예후가 좋습니다. 미선 씨 역시 하루 30분씩 재활치료를 받으며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를 꿈꾸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요. 양쪽 상지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근력 약화가 있고요. 손에 작은 미세한 움직임이 힘들고 다리에 힘이 좀 부족하고 균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이나 보행이 어려운 분이시다 보니까 일단 작업치료실에서는 작은 도구를 이용해서 소동작 활동을 좀 하고 있었고요. 재활치료는 인지와 운동 활동을 통해 소실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특정 동작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기존 재활 훈련으로는 단 10분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다리 내려 다리가 구부려 다리가 이렇게. 재활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는 치료 선생님이 시켜준다 하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동기력을 가지고 강력한 동기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하려는 그 동기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선 몇 년 전부터 VR을 이용한 가상재활 훈련을 도입해 치료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동기력을 이끌어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겁니다. 오늘 이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 왼손이 더 안 좋다고 들었어요. 왼손을 좀 할게요. 알겠죠? 몇 마리 잡으러 떴어요? 몇 마리? 9마리. 9마리 잡으세요. 네. 숫자 세면서 하세요. 알겠죠? 아직 시작 안 했구나. 네, 시작. 자칫 길고 지루할 수 있는 재활 훈련에 재미를 더해 마치 게임을 하듯 미션을 부여받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환자 스스로가 치료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특히 미선 씨와 같이 뇌질환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들의 재활 치료는 이처럼 기능적인 과제 수행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훈련을 반복하면서 팔과 손의 마비를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똑같은 신체 움직임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재활 훈련을 했을 때보다 동작 자체가 크고 원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 녀석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더 뻗어요. 뇌의 림프종이 재발해 수술 후 재활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는 B 씨 역시 3개월 전 처음 재활 치료를 시작했을 때보다 움직임과 인지 능력 모두 향상했습니다. 실제 가상재활 훈련은 높은 몰입감과 현실감을 바탕으로 집중도 높은 재활 치료가 가능해 치료 예후가 좋습니다. 환자 스스로의 동기력이 높아져 20분 이상 훈련도 무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여기 있어요. 재활 이렇게 치료 운동할 때는 선생님하고 같이 하니까 이제 하고 나면은 이렇게 온 몸이 막 팔을 움직였는데 여기 뒤가 온 몸이 막 땀 나고 막 하고 나면 완전 피곤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살짝 그런 힘들다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느낌. 게임 좋아하듯이 하는 것처럼, 그쵸.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현실이 환자의 지구력과 인내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치료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잡을까요?
뇌가 이제 손상되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가 이제 망고불변의 진리로 알려져 있었다가 200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뇌도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좋아지는 기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뇌 가소성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뇌는 각 신경세포마다 시냅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 예민한 신체기관 중 하나인데요. 뇌세포의 일부분이 죽더라도 재활치료 등을 통해 그 기능을 다른 뇌세포가 일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바로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재활치료는 이러한 뇌가소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재활치료는 기존의 재활치료보다 뇌가소성에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꾸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 우측 전두엽 손상이 됐었던 환자인데 앞에는 공을 잡았다 놓으세요. 이거 안 되시는 분인데 저희가 가상현실을 해봤더니 그 물고기 잡기 가상현실 게임 했더니 바로 잡고 놓고 하는 거예요. 다음 거 물고기 또 잡으려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셨어요. 실제 우측마비가 되어 있던 환자의 뇌 MRI를 관찰한 결과 오른쪽 뇌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195명의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35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디지털 가상재활 치료 후 손의 움직임과 운동 기능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걸 했을 때 내가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다 받으셨다라고 한 70% 이상에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증을 했다라고 보고요. 의료기기도 그렇고 새로운 약도 다 마찬가지로 환자한테 새로운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첫 번째 안전한가를 먼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효과가 있는가,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이게 어떤 의료기기나 새로운 치료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라 불리는 디지털 치료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질병 코드가 붙어 있는 그런 특정 질환을 치료, 예방 또는 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케미칼 성분의 약처럼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라는 걸 갖다가 입증한 소프트웨어,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1세대 치료제는 알약 등의 저분자 화합물을 뜻하고 2세대 치료제는 항체, 단백질, 세포 등의 생물 제제를 이르는데요. 마지막 3세대 치료제가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케미컬 기반의 약들이 강력합니다. 그 약을 복용하는 기간을 줄인다든지 또는 용량을 갖다 줄여서 그 케미칼 제품을 먹는 거에 대한 부작용을 갖다 좀 줄여주자. 기존의 약물 치료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없이 환자가 재미를 느끼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치료를 제공을 하면서 또 보여주는 자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게 디지털 치료의 장점이고 치료가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공포감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고 비대면 산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는데요.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의료 산업이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 등 의료 현장에서 디지털 가속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비대면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 치료제 또한 주목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는 이미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유럽 등에선 보편화된 치료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T를 비롯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잠재적 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
그 디지털 치료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고 다루는 이 관련 규제들도 먼저 생겼고요. 몇몇 국가들이 그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보험,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건강보험 같은 저렴한 금액에 이 그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정책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중독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세계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며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2020년 21억 달러에서 2025년엔 무려 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의 디지털 치료제 시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한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는 2020년 14조로 무려 10배 이상 성장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디지털 치료제 산업에 주목하면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 역시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부터 디지털 치료제 시장의 잠재적 가치를 알아보고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한 기업.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제약회사로 따지면 약품을 만드는 곳, 여기 보면 이제 시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 R&D를 진행하는 곳. 이렇게 그럼 제약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실제 디지털 치료제에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특한 챗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챗봇은 그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미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의 챗봇인데 그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어떤 치료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고령자분들이 치매가 발병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인지 예비능을 강화시키고 완화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유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콘텐츠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치매 예방 챗봇은 음식이나 여행, 음악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산 능력, 집중력 등 총 6가지 영역에 대한 훈련을 사용자에게 게임으로 제공해 인지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은 뇌의 특정한 부분이 활성화돼서 이 뇌가 늙어가는 걸 갖다가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뇌에 대한 운동, 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렇게 뇌 건강이 증진되면 아무래도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도인지 장애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적으로 인지학습 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사용자가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기력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챗봇이랑 대화를 하는 건 사람이랑 사람 간의 대화가 아니라 어떤 챗봇이라는 로봇과 사람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더 전략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이 서비스를 오늘 쓴 것을 내일도 쓰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디지털 치료제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선 환자들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꾸준히 사용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인 사용자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디지털 치료기기를 평가하는 9가지 항목 중 절반 이상을 사용자 경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사용했고 그로 인해 효과를 받느냐 입증하는 것이 향후 디지털 치료제의 발전을 판가름할 열쇠가 될 전망인데요. 세미 역시 사용자 경험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한 끝에 작년 10월 서비스를 오픈했고 9개월 만에 이용자 수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 사용층인 어르신들에게 반응이 뜨거운데요. 벌써 일어나면 쌤이 해야지. 쌤이 만나야지 이제 이런. 오늘도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첫새벽 일어나면 벌써 이렇게 다른 거 하고 그거 한다고요. 그 아주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생겼다는 그런 이제 기쁨이 있죠.
이러한 사용자의 경험은 디지털 치료제가 가진 최대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환자가 꾸준히 사용하면서 쌓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치료제의 두 가지 중요한 컴포넌트가 하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세라피라고 하는 두 가지 파트인데 병이 나면은 피를 뽑잖아요. 피를 뽑거나 뭐 소변을 받거나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거는 피를 뽑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 상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들이 있어요. 눈동자 움직임, 또 하나는 사람의 음성, 그 다음에 또 저런 게 있습니다. 심박 변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디지털 바이오마커인데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세라피를 갖다 제공하는 게 이 디지털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생리학적, 행동적 정보를 인지하고 예측해 향후 신약 개발이나 또 다른 디지털 치료제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기도 합니다.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환자분이 더 뭐 치료적인 반응이 잘 나왔다던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썼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치료가 이제 이 환자분한테 효과가 더 좋다던가, 환자들이 어떨 때 반응을 더 잘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도 ADHD나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건강 분야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정신건강 분야는 일반 의약품들에 비해 인허가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병원 방문이나 약 복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적은 비용으로 환자의 이상 반응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디지털 치료제가 작용할 수 있는 질환군이 대략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 정신질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같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매라고 하는 뭐 그런 질환들도 그렇고, 디지털 치료제가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디지털 치료제가 잘 동작하는 영역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미국의 FDA가 승인한 주요 디지털 치료제 항목을 살펴봐도 약물 중독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ADHD 등 신경정신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디지털 치료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이곳에선 몇 년 전부터 경도인지 장애 치료를 할 때 디지털 인지재활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우리 요 눈 초점 맞추는 것 좀 해볼게요. 자, 요 노란색 관역을 응시해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여기 사용자님의 두 눈이 있습니다.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로도 움직여 주시고. 네. CG각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인지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인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확도가 100%네요. 정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력 장치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어스의 경우에는 시각 추적 기능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중추신경계 손상이라든지 다양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상지와 같은 어떤 그 기능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각적 입력 도구를 통해서 원활히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치매 주간보호센터. 치매 환자들이 다니는 일명 노치원입니다.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뇌에 좋은 운동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적은 인원으로 다수를 함께 돌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지원, 인력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웃으며 살자. 웃으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오른다리 한번 살짝 들어보시죠. 실제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재활 치료의 경우 시간과 인력, 비용은 물론 평생 재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안고 가야 할 문제점으로 꼽히는데요. 재활 치료라는 것은 특히 치매 환자들 치료는 더더욱이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주지를 못해요. 제일 많이 묻는 게 그거거든요. 언제까지 재활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유지를 위한 재활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인지재활 치료 한 번에 대한 수가가 다른 재활 치료에 비해서 꽤 비쌉니다. 그래서 비싸게 정해져 있어서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 치료를 끝까지 따라오지 못해서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 치매 인구는 70만 명으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또한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치매 치료 관리 비용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 1인당 2천만 원이던 치매 치료 관리 비용은 2060년엔 무려 1인당 1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훈련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실행 자체가 간단해 요양보호사는 물론이고 환자의 보호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인지재활 프로그램의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자, 몇 개 어르신? 6지금. 그렇지, 그렇지. 잘하시네, 어르신. 예, 쉽죠? 요것도 아까처럼 우리 바틀 원리지. 특히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통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지금도 임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많이 반기는 사람은 현장에서 직접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입니다. 누구보다 디지털 치료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요. 저도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 어르신들도 그런 자극이 필요하니까 택감도 일단 화려하니까 어르신 눈에 확 들어오고 이래서 이해도 빠르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인지 기능이 감소한 노인 15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지재활 치료를 한 결과 훈련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인지 능력 검사 점수가 5점 이상 향상됐고 참여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 인지 기능이 더 떨어져 점수 또한 0.74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지재활의 마지막 골은 이 환자를 정상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인지재활의 마지막 골은 이 환자를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꾸준한 재활만이 치매 진행의 속도를 늦추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치매 및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의 경우 약물과 재활 치료를 함께 병행하게 되는데 이때 디지털 치료제는 현재 사용되는 치료법을 개선하거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치매나 인지장애로 개발되어졌던 약물들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그런 약물들이라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환자마다 다 틀린 거예요. 이 약들을 쓰임에 있어서 정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 중이죠.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 맞추어진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맞추어져 있는 그런 인디비주얼라이즈드한 그런 치료가 디지털 치료제가 쓰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지장애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는 대구의 한 기업. 이 기업에서 만든 디지털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개개인별로 인지 능력이 다른 것에 착안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의 능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어스는 인간의 뇌 영역에 따라 총 6개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뒀고요. 여기에 맞게끔 콘텐츠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집중에 관련된 콘텐츠를 실행을 하고 훈련을 함으로써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고요. 기억력 부분은 기억력에 맞는 콘텐츠를 실행함으로써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을 이용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계산과 사고력 등을 요하는 독합적인 컨텐츠들을 통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곧 훈련이 시작됩니다. 준비해 주세요. 기존의 재활 프로그램이 치료사와 환자 1:1 맞춤형 치료였다면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1:1이 아닌 1: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재활 치료 대비 비용이나 시간, 인력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특히 디지털 치료제는 실시간으로 장소의 제약 없이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진단, 치료할 수 있어 병원까지 매번 가서 치료를 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환자한테 낮은 가격에 반복적인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시스트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개인 치료도 가능하고 그룹 치료도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먹는 거 하나, 대소변 한번 가리는 거 하나, 잠잘 때 좀 편안하게 자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쉽게 이렇게 디지털라이즈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0개 정도를 이거로 하나하나씩 배워나간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치료사들이 일일이 다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금방 다쳤던 사람들, 금방 인지가 떨어졌던 사람들, 금방 좋아질 수 있을 사람들한테도 치료를 제공해 주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 하나의 그 빅 롤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기업은 향후 유럽 통합 규격 인증과 함께 미국 FDA 인증을 받으려 계획하고 있는데요. 시장 진입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 인허가가 빠를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작년부터 디지털 치료제라는 명목으로 게임 하나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영향을 입혀졌고 저희들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결국에는 디지털 치료제와 너무 걸맞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에 맞춰서 디지털 치료제의 허가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FDA에선 지금까지 디지털 치료제 10종에 대한 인허가를 승인했는데요. 작년엔 ADHD에 대한 처방용 치료제로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료제를 첫 승인하며 게임이 정식으로 의약품 인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는 레이싱 게임을 통해 뇌의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해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치료용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 기업 또한 게임과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디지털 치료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치료제에 가장 많이 접목되는 가상현실은 질병의 치료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든 것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몰입감이나 치료 효과를 잘 볼 수가 있죠.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기존에 만드는 게임이랑은 좀 다르게 어떤 중독의 요인을 좀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전문의들의 어떤 의견을 적용을 시켜서 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컴퓨터화 시킨 치료 형태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현실의 치료 효과는 강력한 몰입감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 중 70%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눈을 완벽하게 속이면 뇌는 가상현실이 실제라고 착각하게 되고, 이 때문에 몰입감이 높아져 치료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겁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또 다른 기업. 열띤 회의가 한창인 사무실. 날개 만들던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직원들 사이로 귀여운 얼굴의 꼬마 손님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의견을 말하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암이었나? 그들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설마 이 꼬마 손님들도 이 회사의 직원인 걸까요? 저희 회사가 이제 교육 게임 관련된 교육 콘텐츠, 교육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했을 때, 개발하고 난 다음에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개발한 내용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실제로 해볼 수 있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용 VR 컨텐츠를 개발했지만, 현재는 교통사고 PTSD 환자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PTSD는 죽음 등의 위험에 직면한 후 그 기억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생각나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특히 교통사고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 놓이면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자기가 사고 났던 상황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예를 들면 악몽을 꾼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탑승을 하지조차도 못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13에서 21%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고, 환자의 약 50%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곳에서 개발하는 디지털 치료제는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환자의 사고 당시를 그대로 재현해 장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도로 종류와 혼잡도, 사고 시간과 날씨, 상대 차종 등 13가지 항목을 세분화해 사용자가 겪은 사고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내도록 한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의 유형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터널에서 나올 수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도심이라든가 국도에서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상담 치료 같은 경우는 상상 치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담사가 설명을 해주고 환자가 직접 그걸 다시 한번 상상을 하면서 지속 노출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현실을 똑같이 재현을 해놓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감을 강하게 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가상현실은 안전한 공간에서 문제 상황을 시각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편한 기억이나 상황을 가상현실이 강제 소환해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자신의 반응이 불러올 결과를 간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겁니다. 실제 가상현실을 이용한 트라우마나 공포증의 극복 효과는 뛰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30년 이상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5회 동안 평균 2시간씩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소공포증을 치료한 결과 참가자의 68%가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두려움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몰입도가 떨어지면 치료 효과 또한 미비한 가상 심리 치료의 특성상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착각할 만큼 디테일한 사고 현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발진들 역시 국내의 도로 환경과 비슷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현장 답사만 수십 차례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서울 거리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촬영도 많이 하고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실제 2차선, 4차선들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실제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더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HMD를 쓰게 되면은 이제 게임인지 그게 실제인지를 좀 더 썼을 때 게임처럼 느끼게 되면 그게 치료의 목적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실제 거리라든지 그래픽 관련해서 최대한 실제 내가 그 차를 주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최대한 많이 퀄리티 면에서는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교육용 VR 컨텐츠를 개발하며 쌓았던 기술력과 경험 또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됐습니다. VR의 가장 큰 장점은 몰입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몰입성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찾다가 트라우마로 인해서 실제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운송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VR의 몰입성,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치료의 효과성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에 조금 더 저희가 한번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교통사고 PTSD 디지털 치료제는 지난 2월부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광주의 대학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환자들에게 실제로 처방하기 위해선 효과와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입증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수가 산정 및 법제 마련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치료용 목적으로 활용되는 형태만 소프트웨어지 실제 약이니까요. 명확한 기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소프트웨어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임상시험을 하고 그래서 그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는 걸 갖다 입증해야 되는 효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전해야 되잖아요. 예, 안전해야 되고 또 기존의 효과 방법에 비해서 결코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소프트웨어이지만 기존의 케미칼 성분의 약처럼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라는 걸 갖다가 입증한 소프트웨어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식약처에서 허가한 임상시험을 해야 합니다. 탐색 임상과 확증 임상, 두 단계에 걸친 임상시험 후 효과성만 입증된다면 규제당국의 허가가 떨어지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아직까지 디지털 치료제로 승인된 것은 없는 현실. 왜 그런 걸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해서 의약품으로 이렇게 규율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디지털 치료제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 이제 만들어진 그 제도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한국 시장에 이제 시도되는 서비스나 제품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도 그 과정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뭐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만들고 또 좀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서로 요구도 하고 또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식약처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정의와 허가 및 심사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의 연구개발 및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기기라는 큰 틀에 맞춰 규정이 정해져 있고 기존의 사례가 많지 않아 개발 기업이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 또한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데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떠할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정비가 끝났고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이 법제도적인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법제적인 정비가 준비가 잘 돼서 이런 디지털 치료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인허가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일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 특정 요건만 갖추면 단축된 검사 절차만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의약품 심사 절차를 3년 안에 끝내겠다는 탄력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1호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은 어디까지 진행 중인 걸까요? 국내 1호 디지털 치료제 승인을 목표로 막바지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나 폐암, 천식 등 호흡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운동 재활 치료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는 숨쉬기가 불편해 바깥 활동을 줄이고 집안에 머물 때가 많은데요.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운동 부족 상태가 되면 호흡기 질환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여러 기구나 도구를 이용해 호흡 곤란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호흡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이라든지 천식이나 아니면 이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폐 기능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호흡 재활이 필요하신데요. 건강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운동을 하실 때 갑작스럽게 이상 증세가 발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운동을 수행하시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랑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한 번 앓게 되면 평생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이 겪는 고통은 물론 재활 치료를 위해 드는 비용이 크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환자 1인당 연간 경제 부담을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한 당뇨나 허혈성 심질환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실제 호흡 재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선 12주 동안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이상, 20분에서 30분씩 일정 강도 이상 운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운동 처방 또한 환자에 따른 맞춤형 처방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매번 이러한 치료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웨어러블은 그냥 단순하게 측정만 하는 어떤 역할이라면 저희는 그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를 가이드를 해드리는 이런 부분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일반 분들이 사용하시는 심박수가 뭐 80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생활에서 적용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는 의학적인 좀 판단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재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기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운동 훈련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게 동반되는 호흡 곤란 증상이 호전되도록 구성됩니다. 전자기기와 산소 포화도를 측정기에 달고 블루투스와 연동된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산소 포화도와 폐활량이 표시되는데요. 러닝머신 위를 일정한 속도로 달렸을 때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 정도에 맞춰 어플리케이션이 자체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올릴지 내릴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 끝난 후 상태를 확인하는 문구가 뜨면 1에서 10 사이에 점수를 스스로 체크하고 같은 단계에서 3일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제시해 지속적으로 운동 단계를 높여 폐 기능을 강화하는 건데요. 운동이 모두 수행이 되면 이런 이제 저희가 리포트 형태로 해당 운동은 얼마나 힘들었고 어떤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가 됐고 얼마나 이동하셨는지 그리고 총 운동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지로 확인하실 수 있는 리포트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한 내역들은 의료진 쪽으로 전달이 돼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호흡기 치료는 12주 간격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끝내면 이 기간의 데이터는 의료진에게 전달해 후속 처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업은 2015년과 2017년 1차와 2차 탐색 임상을 마쳤고 지난 9월에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확증 임상을 허가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 4월 달에 이제 호흡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 허가 임상 시험을 할 수 있게끔 승인해 주세요 라는 거를 식약처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했고요. 해당 민원에 대해서 이제 보완 의견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상적 유효성을 저희가 검증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경제성도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해주세요. 그럼 식약처가 그런 것들을 쭉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외에도 이 기업은 암 환자들의 암 투병 경험담들을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개발, 런칭하는 데 성공했고 원격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정부에서도 지원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익숙하지 않은 형태는 물론 일반 의약품과 다른 사용 방법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디지털 치료제의 효과는 어떠할까? 얼핏 생각했었을 때 내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내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소화돼서 작용을 하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먹는 것도 아니고 꽂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우려를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걸로 간주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유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유효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허가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하고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디지털 치료제는 다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면증 치료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썼더니 잠을 갖다가 자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고 잠들기 전까지 이렇게 헤매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고 또 그 잠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아졌다 하는 거를 다 검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치료제가 충분히 유효성이 있다. 그랬을 때 인허가를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치료제가 약간 미비한 효과만 가져올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미한 효과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미미한 효과가 모여서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뒤늦게 뛰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과 뛰어난 통신 인프라, 의료진과의 접근성 등은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또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플레이그라운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IT 기술은 다들 인정해주고 있는 기술이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디지털 치료제에서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회를 완전히 놓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공보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가화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시작은 조금 늦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허가 이후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그 환경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더 잘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디지털은 이제 의료 환경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디지털 치료제 시장.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빠른 실행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이기에 기업들의 열정과 노력, 탄탄한 기반과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된다면 다가올 변혁의 시기, 대한민국이 디지털 치료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이 약이 되는 세상, 우리는 지금 DTX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